육군 사단장 강진호. 전쟁터에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사나이. 그런데 그가 무너졌습니다. 딸의 얼굴은 피범벅이었고 진실은 훈련 중 사고로 덮여 있었죠. 군복을 입고는 지킬 수 없었다. 그는 사단장이 아닌 아버지로서 군을 뒤엎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강진호는 언제나처럼 정확한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진 군인의 습관이죠.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자 부대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벌써 병사들이 아침 점호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여보, 커피 드릴까요? 아내 유경이가 부엌에서 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진호는 단정히 군복을 입으며 대답했죠. 거울 앞에 선 진호의 모습은 여전히 늠름했습니다. 55의 나이에도 굽지 않은 어깨, 단호한 눈빛, 가슴에 달린 사단장 계급장이 무겁게 느껴지는 아침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다인이 소식은 언제 들을 수 있을까? 경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훈련 기간이니까 당분간은 어렵겠죠. 특공대 훈련이 얼마나 혹독한지 아시잖아요. 진호는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딸이 걱정됐습니다. 강다인, 21살의 외동딸.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원입대한 지 이제 넉 달째였어요. 훈련소를 수료하고 특공대에 배속된 지는 석 달 정도 됐죠. 아빠, 저도 군인이 되고 싶어요. 아빠처럼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작년 크리스마스 다인이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 진호는 단호하게 반대했었죠. 군대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쉬운 곳이 아니야. 특히 여자에게는 더욱 그렇고. 하지만 다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진호도 딸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어요. 오전 8시 사단장실에 도착한 진호는 하루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각종 보고서를 검토하고 부대 현황을 점검하고 상급 부대와 통화하는 일상적인 하루였죠. 그런데 오늘은 유독 다인이 있는 특공중대 보고서에 눈이 갔습니다. 특공중대 훈련 현황 보고서인데요. 사단장님, 부관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최근 훈련 강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하던데, 예, 중대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고 계십니다. 신병들 적응 훈련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 때문일까요? 아니면 아버지로서의 본능적인 걱정일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진호는 혼자 식당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부하들이 조심스럽게 인사를 했지만 진호의 마음은 온통 딸 생각뿐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다인과 통화한 게 언제였을까? 한 달 전쯤이었나요? 아빠,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다인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억지로 밝게 들리는 듯한 느낌도 있었죠. 그때 진호는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오후에는 군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유명식 군단장 앞에서 각 사단의 현황을 보고하는 자리였죠. 진호는 능숙하게 자신의 부대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다고,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진호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닐까? 딸은 정말 괜찮은 걸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진호는 경희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다인이 보고 싶네요. 경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죠. 군인이 되려면 이 정도 시련은 견뎌야 하니까요. 진호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딸이 무척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를 불안감도 계속 마음 한구석을 파고들고 있었어요. 다음날 오후 2시 진호는 작전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각 대대장들이 모여 다음 달 훈련 계획을 논의하는 중이었죠. 그때 부관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사단장님, 긴급 전화입니다. 진호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회의 중에 방해받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누구인데요? 육군병원에서 왔습니다. 급하다고 하는데요. 순간 진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육군병원, 설마 다인이? 손이 떨리는 걸 애써 감추며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강진호 사단장입니다. 사단장님, 죄송합니다. 영관님 따님이 응급실에 입원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전화기를 든 진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장교들이 사단장의 표정 변화를 눈치챘죠.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훈련 중 부상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자세한 건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진호는 전화를 끊고 잠시 멍하니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인이 다쳤다고? 훈련 중에? 회의는 내일로 연기하겠습니다. 모두 해산하세요.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 냉정한 사단장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장교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조용히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부관, 헬기 준비해요. 지금 당장 육군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예, 사단장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헬기로 향하는 동안 진호의 마음은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졌습니다.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훈련 중 부상이라니 얼마나 심각한 건가? 평소 조심성 많은 다인이 어떻게 다칠 수 있었을까? 사단장님, 곧 도착합니다. 조종사가 알려왔어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땅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시간은 너무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육군병원에 도착한 진호는 뛰다시피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달리면서도 최악의 상황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다인이 위험한 상태는 아닐까? 강다인 이병을 찾고 있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간호사가 진호를 3번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진호는 충격으로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다인의 모습은 진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얼굴은 심하게 부어 있었고 왼쪽 눈 주변은 시커멓게 멍들어 있었어요. 입술은 터져서 딱지가 앉아 있었고 목과 팔에도 여러 상처가 보였습니다. 다인아,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인은 아버지를 보자 눈물을 흘렸어요. 말하려고 했지만 입술이 부어서 제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괜찮다. 아빠가 왔다. 이제 괜찮아. 진호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게 훈련 중 부상이라고? 어떤 훈련을 하면 얼굴이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인가? 담당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사단장님이시죠? 환자 상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공식적으로는 훈련 중 낙상 사고라고 접수됐습니다만 의사가 말을 흐렸어요. 하지만 상처 패턴을 보면 단순한 낙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타박상의 흔적이 보이거든요. 진호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의사의 말은 명확했어요. 이건 사고가 아니라 폭행이라는 뜻이었죠. 누가 우리 딸한테 이런 짓을 했습니까? 다인은 고개를 돌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에서 진호는 딸이 얼마나 큰 공포를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진호는 자신이 30년간 몸담아온 군대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곳이 정의로운 곳일까? 자신의 딸을 지켜주지 못하는 조직이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그날 밤 진호는 다인 곁을 지키며 밤을 새웠습니다. 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분노와 걱정이 교차했어요. 새벽 6시가 되자 진호는 조용히 병실을 나와 특공중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중혁 중대장입니까? 강진호 사단장입니다. 아, 사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중혁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우리 다인이가 어떻게 다친 건지 정확한 경위를 알고 싶습니다. 예. 어제 산악훈련 도중에 절벽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즉시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으로 후송했죠. 절벽에서 떨어졌다고요? 진호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자신도 수차례 그 훈련장을 점검해봤는데 그렇게 위험한 절벽은 없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불행한 사고였어요. 그래요. 오늘 오후에 부대로 갈 테니 자세한 보고서를 준비해 두세요. 전화를 끊고 진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의사의 말로는 여러 차례 맞은 흔적이라고 했는데 중대장은 낙상 사고라고 하니까요. 오후 2시 진호는 특공중대를 찾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사전 통보 없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사단장의 부대는 긴장했어요. 중대장실로 안내하세요. 최중혁은 34살의 소령이었습니다. 체격이 좋고 목소리도 크지만 왠지 눈빛이 불안해 보였어요. 사단장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할 것 없습니다. 제 딸 일인데요. 정확히 어떻게 된 건지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 보세요. 최중혁은 책상 위에 서류를 뒤적거리며 말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산악 기동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다인 이병이 대열에서 조금 떨어져 있다가 발을 헛디뎌서 경사면을 굴러 떨어졌죠. 경사면이라고 했나요? 아까는 절벽이라고 했는데 최중혁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아, 그게 경사가 좀 급한 곳이라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현장을 보여주세요. 지금요? 지금 당장요. 진호와 최중혁은 지프를 타고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진호가 본 것은 그저 완만한 경사의 야산이었습니다. 높이도 기껏해야 10m 정도, 아래쪽은 풀밭이었어요. 여기서 굴러 떨어졌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진호는 현장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떨어졌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었어요. 풀도 꺾이지 않았고 흙도 파이지 않았습니다. 부대로 돌아온 진호는 간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강다인 이병이 다친 경위에 대해서 목격한 사람 있습니까?
모두들 서로 눈치만 보며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까? 여전히 침묵만 흘렀어요. 그 순간 진호는 확신했습니다. 이들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럼 CCTV는 어떻게 됐습니까? 훈련장 감시 카메라 영상을 보여주세요. 그게 어제 시스템 점검으로 녹화가 안 됐습니다. 행정보급관의 대답이었어요. 너무나 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필 어제만 고장났다는 겁니까? 예,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진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들이 조직적으로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게 명백했어요. 좋습니다. 모든 훈련 일지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세요. 그리고 어제 훈련에 참가했던 모든 병사들의 명단도 함께요. 사단장님, 그럴 필요 여부는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진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절망감도 느꼈습니다. 자신이 30년간 믿어온 조직이 자신의 딸을 보호해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진실까지 숨기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병원으로 돌아온 진호는 다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다인아, 아빠한테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하지만 다인은 여전히 고개를 돌리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진호는 딸이 얼마나 큰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진호는 사단장 권한으로 특별조사단을 편성했습니다. 헌병대장과 감찰관, 그리고 신뢰할 만한 참모 몇 명을 포함해서 말이에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철저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어떤 압력이나 방해도 받지 않을 거예요. 헌병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단장님, 관련 병사들 개별 면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절대 미리 알려주지 마세요. 입막음 당할 수 있으니까요. 조사단은 먼저 다인과 같은 분대에 있던 병사들을 불러왔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온 건 박민수 이병이었어요. 편하게 앉아요. 강다인 이병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박민수는 긴장한 채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19살 신병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강다인 이병이 다칠 때 함께 있었나요? 아니요. 저는 다른 조에 있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다친 모습은 봤겠네요. 박민수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봤습니다. 근데 정말 심하게 다쳐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 들어온 건 김철민 일병이었습니다. 김철민 일병,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강다인 이병이 어떻게 다친 건지 알고 있나요? 김철민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중대장님이 화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 왜요? 강다인 이병이 훈련 중에 의견을 말했거든요. 더 안전한 방법이 있다고요. 진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중대장님이 사단장 딸이라고 잘난 척 한다고 하시면서 그 이후로 강다인 이병을 따로 불러내는 일이 많아졌어요. 세 번째 면담에서는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정호 상병이었는데 그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줬어요. 강다인 이병이 며칠 전부터 훈련 후에 자주 남아 있었습니다. 중대장님이 특별 지도를 한다고 하면서요. 특별 지도라는 게 뭐예요? 체벌입니다. 몇 명의 간부들이 함께. 이정호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더 이상 말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진호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특별 지도라는 명목으로 집단 폭행을 했다는 얘기였으니까요. 언제부터 그런 일이 있었나요? 한 달 전쯤부터요. 한 달 전, 바로 다인이 마지막으로 전화했을 때와 시기가 맞았습니다. 그때 딸의 목소리가 억지로 밝게 들렸던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조사단은 이어서 간부들도 개별 면담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한결같이 사고였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오후에는 최중혁 중대장을 다시 불러왔어요. 중대장, 병사들 증언에 따르면 평소 강다인 이병에게 특별 지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일 없습니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했습니까? 최중혁의 목소리에는 화가 섞여 있었어요. 헛소리라고요? 여러 병사가 똑같은 증언을 했는데 병사들이 겁을 먹어서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최중혁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확신했어요. 이 자가 딸을 괴롭힌 주범이라는 걸 말이에요. 저녁 늦게 조사를 마치고 병원으로 돌아온 진호는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로 가슴이 타고 있었어요. 다인아, 아빠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야. 그때 다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그만해요. 더 이상 파헤치지 마세요. 왜 그만하라는 거야? 무서워요. 더 큰 일이 날까봐. 다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이 얼마나 큰 트라우마에 빠져 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진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넘어간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정의의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진호는 밤새도록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
조직 내부의 조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점점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11시쯤 진호는 다인 병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고른 숨소리만이 적막한 병실을 채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인이 잠꼬대를 시작했습니다. 안 돼요. 그만해요. 제발. 다인의 얼굴에 식은땀이 흘렀고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악몽을 꾸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다인아, 깨어나. 진호가 딸의 어깨를 살짝 흔들었어요. 다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은 크게 뜨고 있었지만 아직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아빠, 아빠예요? 그래, 아빠야. 괜찮다. 꿈이었어. 다인은 아버지를 보자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아빠, 저 정말 무서웠어요. 이제 말해줄 수 있겠니?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인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다른 병사들보다 훈련을 더 시키는 정도였어요. 진호는 조용히 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대장님이 사단장 딸이라고 특별 대우받는다는 소리 듣기 싫다면서 저한테만 더 힘든 훈련을 시켰어요. 처음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심해졌어요. 다른 사람들 훈련 끝나고 나서도 저만 남겨서 체벌이라는 명목으로. 다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떤 체벌이었니? 주먹으로, 발로. 여러 명이 함께. 중대장님만이 아니라 소대장님들도, 부사관들도. 진호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집단 폭행이었다는 얘기였어요. 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니? 아빠한테라도. 누구한테 말해요? 아빠는 사단장이시잖아요. 제가 말하면 아빠 입장만 더 곤란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인은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창피했어요. 아빠가 그렇게 존경받는 군인인데 제가 이런 일 당한다고 하면 아빠한테 실망을 끼칠까봐. 진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자신을 보호하려고 고통을 혼자 견뎌왔다니요. 바보야. 아빠가 언제 너한테 실망한 적이 있니? 넌 아빠의 자랑이야. 정말요? 정말이야. 그런데 왜 어제 그렇게 심하게 다친 거니? 다인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어제는 제가 참다 못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다른 병사들 앞에서요. 그래서 중대장님이 완전히 화를 내셨어요. 감히 사단장 딸이 명령에 불복한다면서. 그날 밤에 따로 불러내서. 다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몇 명이나 있었니? 5, 6명 정도요. 모두들 돌아가면서 저한테 너 때문에 부대 분위기 망친다. 사단장 딸이라고 잘난 척 한다고 하면서. 진호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얼마나 오래 그런 일이 있었니? 1달 넘게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는데 나중에는 거의 매일. 아빠, 저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인의 고백에 진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생각했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다인아, 하지만 아빠 생각 때문에 참았어요. 아빠가 얼마나 슬퍼하실까봐. 진호는 딸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아빠 잘못이야. 아빠가 이 조직을 너무 믿었어. 그 순간 진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30년간 몸담아온 조직이 과연 정의로운 곳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다인아, 아빠가 반드시 이 일을 바로잡을 거야. 아빠, 위험하지 않을까요? 상관없어. 아빠는 군인이기 전에 내 아버지야. 그리고 오늘 나는 무너졌다. 다음 날 아침 진호는 어느 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딸의 고백을 들은 후 잠 한숨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하룻밤 사이에 몇 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경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습니다. 오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해서요. 진호는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큰 결심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진호는 유명식 군단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어요. 군단장님, 긴급히 보고드릴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전화로 하지. 직접 뵙고 말씀드려야 할 사안입니다. 1시간 후 진호는 군단 사령부에 도착했습니다. 유명식 군단장은 60세의 노장으로 진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무슨 일로 이렇게 급하게 왔나? 제 딸이 부대에서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유명식의 표정이 굳었어요. 집단 폭행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진호는 지난 며칠간 조사한 내용과 딸의 증언을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유명식은 점점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진호, 자네 딸이 받은 피해는 안타깝지만 이 일을 너무 크게 만들면 안 되네. 크게 만든다고요? 그렇다네.
지금 우리 군단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알잖나. 내년에 합참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터지면 진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군단장이 진실보다 자신의 진급을 더 걱정하고 있다니요. 군단장님, 지금 제 딸의 인권이 짓밟혔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고 있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잖나. 가해자들을 적당히 징계하고 조용히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적당히요? 그렇다네. 전속이나 강등 정도로 마무리하고 자네 딸은 일가사 전역시키면 되잖나. 진호의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텐데요. 그건 우리가 교육을 강화하면 되는 거고. 안 됩니다. 저는 이 일을 끝까지 추궁하겠습니다. 유명식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어요. 진호,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건가? 자네도 진급을 앞두고 있는 처지 아닌가? 진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의가 중요해요. 정의? 그런 추상적인 얘기 말고 현실을 보게. 이 일이 언론에 나가면 우리 군 전체가 타격을 받는다고. 진호는 더 이상 대화할 의미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제 방식대로 하겠어요. 뭔 소리인가? 사직하겠습니다. 유명식이 벌떡 일어났어요. 사직?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저는 더 이상 이런 조직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호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오후에 사단으로 돌아온 진호는 조용히 사직서를 작성했어요. 30년간의 군 생활을 정리하는 편지였습니다. 나 강진호는 더 이상 이 조직의 일원으로 남을 수 없다. 내 딸에게 가해진 폭력을 보호하지 못하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조직에서는 더 이상 복무할 의미를 찾을 수 없다. 사직서를 봉투에 넣으면서 진호는 무거운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진호는 집에 돌아와 경희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여보, 저 사직했어요. 뭐라고요? 더 이상 그 조직에 있을 수 없었어요. 경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잘했어요. 지금 당신은 군인이 아니라 아빠예요. 그 말에 진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진호는 국방부 감찰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재영 실장님이세요? 강진호입니다. 중요한 제보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제보인가요? 군 내부 집단 폭행 사건입니다. 박재영 감찰실장은 진지하게 들었어요. 언제 뵐 수 있을까요? 내일 당장이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인가요? 공개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기자회견 형태로요. 기자회견요? 예.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려면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음날 오전 10시 국방부 브리핑룸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잡힌 기자회견이었지만 현역 사단장의 폭로성 기자회견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관심을 끌었어요. 진호는 평소와 달리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군복을 입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죠. 단상에 오른 진호의 얼굴은 단호했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강진호입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들이 일제히 그를 향했습니다. 저는 30년간 대한민국 육군에서 복무해온 군인입니다. 아니, 어제까지는 군인이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군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조리를 국민 여러분께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진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제 딸 강다희는 현재 21세입니다. 지난해 자원입대해서 특공대에서 복무하고 있었죠. 며칠 전 제 딸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훈련 중 사고였어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진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제 딸은 한 달 넘게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최중혁 중대장을 비롯한 여러 간부들에 의해서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사단장 딸이라고 잘난 척 한다는 것이었어요. 기자들이 급히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훈련이 끝나고 나면 제 딸을 따로 불러내서 특별지도라는 명목으로 폭행했습니다. 주먹으로, 발로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말이에요. 진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걸 억누르려고 했어요. 21살 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내일 아침에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기자회견장이 숨막힐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조직의 반응이었습니다.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보다는 은폐하려는 시도가 먼저였어요. 진호는 유명식 군단장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군단장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적당히 징계하고 조용히 넘어가라고. 이런 일이 알려지면 군 전체가 타격을 받는다고 했어요. 제 딸의 인권보다 조직의 체면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었죠. 기자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조직에 몸담을 수 없다고요.
어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기자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사단장님, 이런 폭로가 국군의 사기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감추는 것이 사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조리를 바로잡는 것이 진정한 당군의 길이라고 봅니다. 기자회견은 1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진호는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답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호가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30년간 이 나라를 지키는 일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딸을 지켜주지 못하는 조직에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었어요. 군인이기 전에 저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아버지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진호는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홀가분함도 느꼈어요. 기자회견 이후 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큰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어요. 진호의 폭로는 단순한 개인적 사건을 넘어서 군 전체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계기가 됐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연일군 인권 문제가 다뤄졌고 시민단체들은 군 인권개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어요. 언론들도 잇따라 유사 사건들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중혁을 비롯한 가해자들은 모두 구속됐고 유명식 군단장은 파면됐어요. 하지만 진호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퇴원한대요. 다인이 밝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네. 의사 선생님이 이제 몸도 마음도 많이 회복됐다고 하시네요. 지난 3개월 동안 다인은 신체적 치료뿐만 아니라 심리 치료도 꾸준히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악몽에 시달리고 사람들을 무서워했지만 점차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아빠, 고마워요. 뭐가? 저를 지켜주셔서요. 아빠가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그 고통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진호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야. 아빠니까. 그날 오후 진호는 국회에서 열리는 군 인권개선 특별위원회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수많은 국회의원들과 방청객들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제게 매우 특별한 의미입니다. 진호는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3개월 전 저는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용기를 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국정감사위원장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첫째, 군 내 인권침해 신고 시스템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해요. 청문회가 끝나고 진호는 국회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희와 다인을 만났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경희가 남편을 반겼어요. 아빠, 멋있었어요. 다인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진호는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 달 후 군 인권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진호의 제안들이 대부분 반영된 법이었어요. 군 내 독립적인 인권보호기구가 설치되고 가해자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법안 통과 소식을 들은 진호는 다인과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아빠, 이제 저 같은 일은 안 일어날까요?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질 거야. 그럼 된 거네요. 다인은 활짝 웃었습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밝은 웃음이었어요. 아빠, 저 대학교 가려고 해요. 정말? 네. 사회복지학과로요. 저처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진호는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아빠가 응원할게. 아빠는 뭐 하실 거예요? 진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빠도 너처럼 사람들을 도우는 일을 하고 싶어. 군 인권상담센터에서 일해보려고 해. 1년 후 진호는 군 인권상담센터의 센터장이 됐습니다. 매일 전국에서 오는 신고 전화를 받고 피해자들을 상담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어요.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센터장님, 저희 아들이 부대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호는 그 어머니를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예전과 달라요. 반드시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진호는 다인과 함께 뉴스를 봤어요. 군 인권개선 1년 성과를 다루는 뉴스였습니다. 아빠 덕분이에요. 다인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모두 덕분이야. 용기 있게 나선 모든 사람들 덕분이지. 진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사단장이 울부짖었던 그날부터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구나. 무엇보다 자신이 가장 많이 바뀌었어요. 다인아, 내가 다시 웃는 모습을 보니까 아빠는 정말 행복해. 저도요, 아빠. 아빠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요. 그날 밤 강진호는 오랜만에 평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딸의 환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웃음소리는 진호에게
자신이 옳은 길을 걸어왔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군인이기 전에 아버지였고 조직보다 정의가 중요했으며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깨달은 진호. 그는 이제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